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한다고? 이 한 문장이 전 세계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확산금지 조약 NPT 체제 아래 단 한 번도 핵무기를 보유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 세계 국방부와 핵감시기구, 원자력 과학자들까지 모두 경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잠수함에 공격용 무기는 단 하나도 탑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제공하는 억제력은 핵무기를 가진 잠수함과 거의 맞먹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기 없는 억제, 사상 초유의 전략. 그로 인해 국제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반핵운동가들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을 응원했고 또 누군가는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방연구소의 지도 위에는 한국이 만든 이 조용한 잠수함이 가장 중요한 표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수함은 지금도 바다 어딘가에서 조용히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 윤리, 안보, 신념이 충돌하는 시대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헬레나 베르크만이라고 합니다.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유럽 핵감시 네트워크라는 비영리 국제단체에서 핵무기 감시와 군축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 자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이 단체는 유럽 내에서 이루어지는 핵 관련 정책과 국제 군사기술 흐름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일을 주로 맡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단순히 직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 일을 신념으로 해왔습니다. 어쩌면 살아남기 위해 매달려온 방식에 가까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체르노빌 아이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남서부 예테보리의 어린 시절 저희 집은 늘 창문을 닫고 살았어요. 어머니는 습관적으로 라디에이터 근처에 손을 대며 벽 너머에서 무엇이 스며드는지 살피곤 하셨고 저는 유치원에서도 하루 종일 창밖을 내다보며 그저 안개처럼 보이는 먼지를 두려워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죽음. 그것이 핵이라는 단어가 제게 주는 이미지였습니다. 20살 무렵 저는 법학을 전공하며 인권 변호사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바뀌었고 핵확산금지 조약과 IAEA 국제원자력기구 체계에 대한 법률 분석이 제 삶의 중심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 활동가로 발을 들인 건 프랑스 남부의 핵재 처리 시설을 둘러싼 시위 현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줄곧 믿어왔습니다. 기술은 무기를 만들고 무기는 결국 사람을 파괴한다는 그 단순한 논리를요. 그런 저에게 핵잠수함은 말이 안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것도 무기를 싣지 않은 핵잠수함이라니요. 제가 처음 그 말을 들은 건 한 달 전 파리의 사무실에서였습니다. UN 군축실 산하 연락관에게서 온 전화였죠. 베르크만 박사, 한국에서 이번에 IAEA 기준을 적용한 비무장 핵잠수함을 공개적으로 시연할 예정입니다. 기술 참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대뜸 반문했죠. 핵잠수함인데 비무장이라고요?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확인하러 가셔야죠. 그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5월의 햇살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기술 설명회에 참석해 형식적으로 질문 몇 가지만 던지고 명확한 입장을 적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정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국제군비 전시회가 열린 곳은 일산의 대형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어김없이 전투기 모형과 드론 전시관, 미국과 이스라엘 업체들이 만든 미사일 시뮬레이터가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 익숙한 풍경에 자연스럽게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끌렸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구석에 설치된 한국 해군 부스였습니다. 크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정중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분한 표정으로 정면에 커다란 홀로그램 영상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도 그 무리에 섞여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해저, 실루엣이 어두운 푸른빛으로 그려지고 그 위로 하나의 잠수함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 키보다도 작아 보이는 소형 원자로 모듈이 간단하게 묘사되고 있었고 그 아래 문장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존재는 위협이 아니다. 억제란 침묵에서 시작된다. 순간 저는 화면에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무언가를 품고 있었어요. 그때 제 옆에 있던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베르크만 박사님 맞으시죠? 저는 한국해군 기술연구단의 이도현 소령입니다. 그는 조용하고 정중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과도하게 설명하려 들지도 않고 지나치게 방어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한 발 물러선 채 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죄송하지만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핵잠수함이라면서 무기 없이 방어만 한다는 게. 제가 말을 흐리자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라고 초대한 겁니다. 저희가 내일 진행하는 비공개 기술 브리핑에 오시겠습니까? IAEA 참관인단과 외국 기술진에게만 개방되는 행사입니다. 순간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오랜 시간 저는 수많은 전시회를 다녔고 방위산업이라는 이름 하에 벌어지는 쇼의 허무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도현 소령의 눈빛은 무언가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했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홀로그램 속 잠수함, 그리고 그 아래 떠오른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억제는 침묵에서 시작된다. 그 말은 마치 제 신념의 맨 밑자리를 흔드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해군 기술연구단 부설연구센터로 향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 풍경은 낯설지만 분주했고 어쩐지 도시 자체가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구센터는 외부에서는 평범한 행정기관처럼 보였지만 보안 게이트를 지나면서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검정색 단정한 제복을 입은 병사들이 신분증을 확인했고 입장과 동시에 제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모든 전자기기가 회수되었습니다. 베르크만 박사님, NDA 서명 부탁드립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이도현 소령이 조용히 건넨 서류 한 장. 국제보안법률상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문서였습니다. 저는 서명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안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제 윤리와 이성의 경계를 시험하는 첫 관문 같았거든요. 브리핑은 지하에 마련된 밀폐형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는 15명 남짓, 모두 각국에서 온 군사기술 전문가들과 IAEA 소속 기술관들이었습니다. 공간 자체는 작았지만 벽면 전체가 전자판으로 구성돼 있었고 발표자가 말할 때마다 주변의 그래픽이 연동되어 움직이는 첨단 시스템이었죠. 첫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SSX A형 전홍축 우라늄 기반 비무장 핵 추진 잠수함 1차 공개 설계 보고. 발표를 맡은 사람은 한국해군과 협력 중인 민간 기술기업의 수석 설계자 박주환 박사였습니다. 그는 작은 키에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말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오로지 회피와 감시를 위한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실전 투입보다는 억제력을 위한 수중 지속 작전이 목적입니다. 핵무기 및 미사일 장착 구조는 설계 단계부터 배제되었습니다. 그 말이 울려 퍼졌을 때 저는 방금 들은 문장이 진심인지 아니면 국제규제를 통과하기 위한 형식적인 언술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발표자의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투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진심이었고 확신이었죠.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중 자망 21일간 출력 곡선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0.1%. 곡선은 말 그대로 완벽했습니다. 출력에 미세한 흔들림조차 없었고 연속 작동 중의 출력. 안정성은 프랑스 루비급이나 미국의 버지니아급을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 실험은 어떤 해역에서 진행된 것입니까? 수심, 해류, 수온 등 구체적인 조건을 알려주세요. 박주환 박사는 바로 답했습니다. 동해 북부 해역, 수심 350m, 평균 해류 속도 2.5노트, 수온은 영상 8도, 실험 기간 동안 파고는 1.7m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도현 소령이 옆에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실제 작전 조건에 가까운 환경입니다. 실험 결과는 자망 상태로 최소 20일 일간의 무정지 운용이 가능하다는 걸 입증했고 수중소음 측정 결과 미 해군 기준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신도 모르게 펜을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정교한 기술이 한국에서 구현됐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사관은요? 기본 구조는 호환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박주환 박사는 짧게 웃었습니다. 실제로는 내부에 장착된 설비가 없습니다. 호환 구조는 남아있지만 IAEA 협약 조건에 따라 제어선 자체가 제거되어 있습니다. 유사시 장착도 불가능합니다. 그 설명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고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상황. 저는 그때부터 무기를 반대한다는 제 철학이 아닌 이들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이도현 소령은 저를 데리고 시뮬레이션 전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실제 잠수함 내부를 그대로 재현한 실물 크기의 제어실 모형이 있었고 저는 정전기를 느끼듯 발을 들였습니다. 내부는 간결했고 불필요한 장식은 없었습니다. 회색 강철의 계기판, 무광 블랙의 작전 모듈, 조작 레버 옆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된 설명문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중앙 통제실입니다. 실제 임무 중에는 이곳에서 모든 회피 기동과 수중 데이터 수집이 이뤄집니다. 도현 소령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우연히 한 설계 엔지니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젊은 기술자였고 어딘가 불안한 표정 속에 단단한 신념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이 잠수함이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바닷속에서 조용히 있다가 아무 일 없이 돌아오는 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희망으로 만든 기술, 적을 죽이기 위한 구조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방패. 저는 그제야 이들이 만들어낸 잠수함이 단지 기술이 아닌 한국가의 철학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깊은 밤까지 창밖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지 무기를 반대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무기가 어떤 의지에서 만들어졌는가를 묻기 시작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국방과학기술연구원이 주최한 비공개 전략 검토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기술 자문 자격으로는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이도현 소령의 제안과 국방부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회의는 서울 동작구의 한 구청사 내부 회의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12명, 모두 해군 전략기획단, 국방부 외교협력실, 그리고 IAEA 기술협력국에서 파견된 인원들이었습니다. 외부인은 저 하나뿐이었고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회람된 문건을 받고 저는 순간 정지된 듯 멍해졌습니다. UN 비공식 질에서 한국형 원자로 기술 검토 요청. 하지만 문장 곳곳에는 숨기기 어려운 의심과 경계의 뉘앙스가 스며 있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와 안전성은 인정되나 실제 군사적 응용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문구를 읽는 순간 저는 이 문장이 단순한 기술 검토 요청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체계를 흔드는 건 아닌지라는 메시지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국방부 외교협력실 소속의 김정윤 사무관이 회의실 중앙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우리 기술이 IAEA 규정을 준수한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의심의 여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은 이 기술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플랫폼과 유사한 구조를 지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순간 이도현 소령이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건 기술이 아니라 권력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핵보유국의 특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완성도 높은 기술이 비무기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만으로 견제를 받는 상황. 이건 제가 유럽에서 수없이 보아온 구도였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강해졌을 때의 불편한 시선들. 회의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전략 공개 여부를 두고 의견은 팽팽히 갈렸습니다.
기술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국제적 신뢰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 도현 소령은 말을 아꼈지만 회의 말미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무기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 기술로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보호할 수 있는 나라로.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말없이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문득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출국 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게 준 오래된 서류철. 어릴 적부터 아무도 열지 않았던 서랍에서 꺼낸 그것은 헬레나, 필요하면 한번 봐라는 말과 함께 건네졌던 물건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조심스레 펼쳐본 서류철 안에는 낡은 종이들과 손글씨로 된 노트,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노란색 메모지에 쓰인 단어 하나였습니다. 잠수함 구조 모듈화 설계. F. 베르크만.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K는 명백히 잠수함을 뜻하는 약어였고 구조 설계 모듈을 뜻하는 단어. 그리고 F. 베르크만. 그건 프리드리 베르크만, 저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할아버지가 해양공학을 전공했다고만 들었고 프랑스의 해군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한 기록은 있었지만 그가 핵잠수함 기술 자문단에 소속돼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을 헤집고 들어온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반대했던 기술을 설계한 사람의 후손이었던 걸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도덕적 혼란이 아닌 존재의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스스로의 정체성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내가 더 괴로워질까 봐. 그땐 그냥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아니요. 난 알아야 했어요. 나는 내 발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과거도 모르고 전화기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고 저도 그 침묵 속에서 이 관계의 간극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이도현 소령에게 그 문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이름 제 할아버지입니다. 혹시 이미 알고 계셨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프랑스 해군 보고서에서 같은 이름을 봤습니다. 박사님의 반응을 보고 짐작했죠.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복사된 보고서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핵잠수함 설계 자문위원회 1972. 제 할아버지의 이름이 거기 확실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분도 지금의 우리처럼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그 기술에 참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만든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해군과 IAEA 기술진 사이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실무 협의였지만 전 세계 군사력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현재 구조는 전력 출력과 소음 최소화로 설계되어 있음. SLBM, 장착 구조 배제됨. 하지만 억제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핵잠수함 효과와 유사합니다. 순간 문장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실제로 핵무기를 싣지 않았지만 싸우지 않고도 적을 제어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무기를 반대한 걸까? 아니면 두려움을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었을까? 그 질문은 제 평생의 신념 위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 너머로 흐릿한 햇살이 스며들었고 책상 위엔 닫히지 않은 노트북과 한밤중까지 손을 놓지 못했던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안엔 수십 개의 문장이 쓰였다 지워졌고 한참을 공들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프랑스 외무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상했던 목소리였습니다. 박사님,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방기술정보국에서는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분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핵잠수함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문장이 필요합니다. 말끝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사실상 정보 제공의 강제적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노트북 앞에 앉은 저는 화면을 하얗게 비우고 다시 커서를 깜빡이며 마주 앉았습니다. 무엇을 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문장을 적기까지 몇 시간이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글이 진실이 되길 바랐습니다. 정보도 보고도 아닌 누군가를 위한 이해이자 기록이 되길 바랐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비무장 핵잠수함 기술 검토 최종 보고성 또한 일부 존재함. 단, 해당 기술이 제공하는 장기 수중 자막 능력과 전략적 회피 능력은 억제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구조상 문제 보고서를 저장한 뒤 저는 그것을 암호화된 방식으로 프랑스 국방정보국에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메일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이도현 소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고서 보냈습니다. 그 안에 박사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까? 담았어요. 더는 두려움에 편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한국을 보실 시간이네요. 며칠 후 저는 부산 남구의 군항으로 향했습니다. 초청받은 진수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주인공은 바로 신채호함이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었지만 이 잠수함은 한국 해군이 독자 설계한 첫 함정 중 하나로 핵잠수함 개발로 가는 중간 디딤돌이자 기술 독립의 상징이었습니다. 행사장은 바닷바람이 제법 불고 있었고 발 아래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웅장한 음향이 울려 퍼졌습니다. 기술자들과 군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선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국가가 만든 기술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을 마주했습니다. 진수식이 시작되기 직전 이도현 소령이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기억하시겠죠? 저희 기술자들 이 배가 한 번도 싸우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도 믿어요. 이건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멈추기 위한 의지라는 걸요. 그 순간 육중한 잠수함이 바다 위로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한 명, 신채호가 한미에 새겨졌고 시민들의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그제야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기억은 끝나지 않았다. 이 잠수함은 기술의 결정체이기도 했지만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가족의 기억, 민족의 기억, 핵이라는 공포에 맞선 기억이 모여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진수식 이후 프랑스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회신을 보냈습니다. 추가 설명은 없습니다. 보고서에 제가 본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그 이후로 더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혀 뜻밖의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영국 국방과학기술원에서였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형 비무장 핵추진 기술을 유럽 기준에 맞춰 검토하고 싶습니다. 베르크만 박사님의 기술윤리 관점에서의 자문이 꼭 필요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길이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도현 소령과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장소는 바닷가 근처 조용한 작은 식당이었고 식탁 위에는 단출한 해산물 요리와 따뜻한 보리차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유럽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걸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다시 올 계획은요? 언제든요. 이제 여긴 제 두 번째 조국이니까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깊고 잔잔한 어둠 속에서 어쩌면 한국의 그 잠수함이 오늘도 바다 아래에서 조용히 항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한 줄을 남겼습니다. 나는 무기를 반대했다. 하지만 지금은 믿는다. 기술은 파괴를 위해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 마음이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 기술은 사람을 지킬 수 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술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누군가를 지키고자 한다면 그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바다 어딘가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소리조차 내지 않고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으며 단 한 번의 발사 없이도 전쟁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만드는 건 결국 누구의 마음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